아버지, 저예요. 당신이 찾던 아들, 도현입니다. 영호의 눈이 크게 떠지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정말 너구나. 살아있었구나. 30년 만에 재회, 수술실에 울려 퍼지는 부자의 오열과 환희로 가득 찹니다. 수술실의 불빛 아래 떨리는 손끝이 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숨죽인 채로 지켜보던 이들조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30년의 거리가 단 한 번의 손길로 좁혀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손길 속에 담긴 건 원망이 아니라 끝내 지켜낸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비로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의 날카로운 소리가 허름한 단칸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호는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보낸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의 초라한 살림살이를 드러냈습니다. 낡은 옷장 하나, 작은 밥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벽에는 색이 바랜 달력 하나만이 쓸쓸하게 걸려 있었죠. 영호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은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영호는 또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얻었던 그때를 떠올렸죠. 도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들은 영호에게 있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퇴근 후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작은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도연이는 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영호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아들은 언제나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하며 달려와 안기던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녁이면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아빠랑 저랑 손잡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여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영호가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을 때 집 앞에서 놀던 도연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동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낯선 어른 몇 명이 와서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며 함께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도연이는 순진하게 그들을 따라갔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호는 아들이 없는 것을 알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밤새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아들의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영호는 일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경찰서를 드나들며 실종 신고를 했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을 들고 거리마다 헤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나요? 제 아들인데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고개를 젓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영호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가 잠깐만 더 눈을 떴더라면, 아이를 혼자 놔두지 않았더라면, 놈들을 따라가지 않게 했더라면, 내 아들은 지금도 내 곁에 있었을 텐데. 영호는 목걸이를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은목걸이는 도연이에게 7번째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어요.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말하며 아들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 목걸이가 이제는 영호 자신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죄책감과 자책감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랐을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영호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품삯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거든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만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여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소금기가 강한 스프가 혀끝에 맴돌았지만 배고픔을 달래는 데는 충분했죠. 예전에는 아들과 함께 먹던 이 라면이 이제는 혼자 먹는 쓸쓸한 아침 식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소식, 정치 이야기, 연예인들의 소식이 흘러나왔지만 영호에게는 모든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며 영호는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할머니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할머니의 말에 영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살죠 뭐. 할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같은 처지의 노인들끼리 나누는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각자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겨울 새벽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호는 목도리를 더 바짝 둘러싸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가로등만이 외로이 길을 밝히고 있었죠. 발걸음마다 입김이 하얗게 새어나왔어요. 관절이 아픈 탓에 걸음이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걸어야 했습니다. 멈추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길에 바쁘게 지나가는 젊은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을 보며 문득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도연이도 지금쯤 40이 넘었을 텐데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영호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아직 남아있는 새벽별을 보니 예전에 아들과 함께 별을 세어보던 밤이 그리워졌어요. 아빠, 저 별은 왜 저렇게 반짝여요? 도연이가 물어보면 영호는 별들이 도연이를 보고 인사하는 거야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영호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영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살아갈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혹시 언젠가 기적처럼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말이죠. 시장에 도착한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상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영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무거운 채소 박스들을 트럭에서 내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김치용 배추, 무, 파 등이 가득 담긴 박스들은 영호의 나이에는 버거웠지만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하루 품삯이 그에게는 소중한 생계비였거든요. 영호 씨,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채소가게 사장인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예. 별 말씀을요. 영호는 허리를 펴며 작게 웃었어요. 박 사장은 영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오늘은 물량이 좀 많네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박 사장의 배려, 어린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은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영호가 처음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켜봐 왔기에 그의 사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도 참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이 나이까지. 가끔 박 사장이 넌지시 건네는 말에서 동정이 느껴졌지만 영호는 그런 말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아침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하나둘장을 보러 나왔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시장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싱싱한 배추, 김장용 배추, 방금 들어온 고등어, 맛있는 고등어, 단감 맛보고 가세요. 영호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풍경이 그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아들 생각이 잠시나마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몸이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일까요? 요즘 들어 자주 도연히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아들은 언제나 7살 그대로였어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하며 손을 흔들지만 영호가 다가가려고 하면 아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영호는 항상 그 지점에서 깨어나곤 했죠. 깨고 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는 점점 더 피곤함을 느꼈어요. 평소라면 이 정도 일은 문제없이 해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그러겠지. 영호는 스스로를 달래며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배추 박스를 옮기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언가에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전 10시쯤 영호는 잠깐 쉬기 위해 시장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목걸이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아빠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슴 한쪽이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몸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이는 느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짜는 것 같았어요. 영호는 가슴을 가볍게 두드리며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뭔가 이상해. 영호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아직 영호의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각자 바쁜 장사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영호는 벽에 기대어 서서 가슴을 계속 문지르며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아마 체한 걸 거야. 아침에 라면을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새 등까지 아프기 시작했고 목과 턱 쪽으로도 이상한 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영호 씨, 괜찮으세요? 박 사장이 영호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영호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박 사장은 즉시 상황이 심각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랜 시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봤었거든요. 얼른 병원에 가야겠어요. 누군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박 사장의 다급한 외침에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셨네요. 빨리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영호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시야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마치 무언가가 심장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도연이를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영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영호 씨, 버티세요. 구급차 곧 와요. 박 사장이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물 좀 가져와요. 부채로 바람 좀 일으켜드려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영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시장 입구에 구급차가 멈춰 섰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과 응급 장비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환자가 어디 계세요? 여기요. 여기 계세요. 상인들이 손짓하며 안내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영호에게 다가왔을 때 영호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의식은 있으신가요? 응급구조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영호는 간신히 눈을 떴지만 시야가 흐릿했어요. 목걸이. 제 목걸이.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거든요. 네, 목걸이 안전하게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구조사는 안심시키며 영호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동안 영호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해요. 응급구조사들 사이에서 긴장된 대화가 오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영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실려갔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나오는 삐삐 소리가 불규칙했어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해요. 응급구조사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는 구급차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으면 도연이를 영영 못 보는 건가? 아직 사과도 못했는데.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았던 거죠. 심근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영호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복도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며 눈을 아프게 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혈액을 뽑고 심전도를 찍는 동안 영호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갔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보호자분 계신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영호는 고개를 젓었습니다. 가족. 없어요. 간신히 말을 꺼낸 영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응급 상황에서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영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응급실 입구에 응급수술 중이라는 붉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영호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쥐었어요. 도현아, 아빠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너를 다시 보지도 못하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텅 빈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영호를 기다리는 가족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위험합니다. 가족분 계십니까? 의사의 말이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가운데 영호는 수술실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나오는 불규칙한 신호음이 그의 위험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죠.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직 안 돼. 영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어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의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풍기는 카리스마가 다른 의료진들과는 달랐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의사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한도현 선생님,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78세 남성 환자입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신속하게 보고했어요. 영호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 의사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한도현이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죠.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도현은 영호에게 다가와 맥박을 확인하고 눈동자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손길이었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저는 한도현 의사입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호가 도현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그 눈에서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어디서 본 듯한. 영호는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도현 역시 영호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이번에는 왠지 달랐어요. 영호의 주름진 얼굴에서 어린 시절 기억 속 누군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환자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도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도현은 환자들에게 차갑고 전문적으로만 대했는데 지금은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료진의 책임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영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목소린데. 어린 시절 아들이 아플 때 아빠 괜찮아질 거죠? 라고 물어보던 그 목소리와 어딘지 비슷했어요. 물론 지금은 어른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술 준비 완료됐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호를 수술실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영호는 간신히 손을 뻗어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선생님, 혹시...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도연은 영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손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안아주던 누군가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지만 지금은 수술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도연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의 수술을 집도해왔지만 오늘은 왠지 손이 떨렸어요. 진정하자. 그냥 평범한 환자일 뿐이야. 도연은 스스로를 달래며 수술 가운을 입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마치는 동안 도연은 영호의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김영호 78세, 보호자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말에 도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환자 마취 준비 완료됐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보고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영호는 마취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보다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전문적인 솜씨로 메스를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환자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중하자. 지금은 수술에만 신경 써야 해. 도연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호의 심장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혈관이 여러 곳에서 막혀 있었고 심근 손상도 상당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장 모니터에서 나오는 신호도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더욱 집중했어요. 포기할 수 없어.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야 해. 평소 도연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의사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환자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노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호를 기다리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른 수술실에서는 가족들이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영호의 수술실 앞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마저 안타까워할 정도로 쓸쓸한 풍경이었죠. 이분이 혼자 사신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한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속삭였어요. 요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말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복도에 작게 퍼졌지만 들어줄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도현과 의료진들의 치열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생명이 의료진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수술실 안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막힌 혈관을 뚫는 세밀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집중했습니다. 혈압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긴장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승합제 투여하세요. 도연이 차분하게 지시했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영호의 심장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오랜 세월 축적된 스트레스와 고된 육체 노동,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그의 심장을 망가뜨려 놓았던 겁니다. 이 정도로 상태가 나쁠 줄은 몰랐는데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수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간호사가 영호의 몸에서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은목걸이였어요. 수술용 가운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흘러내린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목걸이가 떨어졌는데요. 간호사가 그 목걸이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도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소담한 은목걸이였는데 오래된 것 같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온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이 수술 전에 계속 움켜쥐고 계셨어요. 뭔가 소중한 물건인 것 같아요. 간호사가 덧붙였어요. 그 순간 영호가 의식을 잠깐 되찾았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들기 전이었어요. 흐릿한 시야로 간호사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자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내 아들의 마지막 목걸이요. 영호는 힘겹게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목걸이가 아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거든요. 아들을 잃은 후 30년 넘게 몸에 지니고 다닌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도연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선물이에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의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도연은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자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살 무렵 어떤 남자가 자신의 목에 은목걸이를 걸어주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야. 그때 그 남자가 했던 말이 갑자기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도연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7살 때까지는 어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고아원에서 지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다만 따뜻한 품과 목에 걸어준 은목걸이의 기억만이 남아있었죠. 그 목걸이는 고아원에 들어갈 때 잃어버렸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도연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는데 잃어버린 것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 후로 도연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환자분이 도연이라는 아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셨죠? 도연이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시던데. 간호사의 대답에 도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혹시 정말로 이 환자가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 어릴 때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한 우연이야. 도연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계속 수술 진행하시겠어요? 마취과 의사가 물어보았어요. 영호는 다시 마취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목걸이를 간호사에게 돌려주며 말했어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목걸이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수술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혹시 이 환자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그를 원망했는지, 어린 시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혹시 아버지도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집중하자. 지금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먼저야. 도연은 마음을 다잡으며 수술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수술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었어요. 혈압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호의 상태가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도연은 더욱 신중하게 수술을 진행했어요. 이 환자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영호의 수술을 걱정하는 가족은 없었어요. 다른 수술실 앞에서는 가족들이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이 환자분 정말 혼자이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안타까워하며 속삭였어요. 도연은 수술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을까요? 자신을 찾으며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왜 진작 찾아보지 않았을까? 후회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추측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수술에 집중했어요. 환자를 먼저 살리고 나서 생각하자. 도연은 마음을 다잡으며 메스를 움직였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심장 상태가 워낙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도연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환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목걸이와 도연이라는 이름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간호사가 수시로 땀을 닦아주었어요. 영호의 심장 상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주요 혈관 3곳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심근 손상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환자 혈압이 계속 불안정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심장 모니터에서 나오는 신호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생명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더욱 집중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작업을 계속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텐트 삽입 준비하세요. 도연이 지시했어요. 하지만 혈관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스텐트를 넣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혈관벽이 너무 약해져 있었고 석회화도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어요. 자칫하면 혈관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도연은 극도로 신중하게 시술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심실세동입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영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자칫하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세동기 준비. 도연이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빠르게 제세동기를 가져왔어요.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도연의 외침과 함께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영호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심장 리듬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도연이 외쳤습니다. 두 번째 제세동이 시행되었어요.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심장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심장 리듬이 조금 안정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규칙했어요. 약물 투여하세요. 에피네프린과 리도카인. 도연의 지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도연은 문득 아까 영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아들의 마지막 목걸이라고 했던 그 절절한 목소리 말입니다. 혹시 정말로 이 환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 환자만큼은 꼭 살려야 해. 하지만 영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환자 심정지입니다. 간호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평평한 선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영호의 심장이 완전히 멈춰선 것입니다. 수술실 안에 정막이 흘렀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심폐소생술 시작. 도연이 외치며 영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차게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규칙적인 리듬으로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간호사들도 함께 응급처치에 들어갔어요. 에피네프린 일렘기 정맥 투여. 산소 농도 100%로 올려주세요. 도연은 있는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그였지만 지금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살아나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의료진의 책임감을 넘어선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 심폐소생술은 계속되었지만 영호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의료진들의 얼굴에 절망의 그림자가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생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선생님, 이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계속해야 해요. 도연의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계속 가슴 압박을 했어요. 그때 영호의 의식 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도연이와 함께 놀던 마당, 아들과 함께 먹었던 저녁 식사, 동화책을 읽어주던 밤.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던 그날의 절망감도 다시 밀려왔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영호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영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아들아, 아빠는 이제 그만 가도 될까? 영호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고통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어.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가 영호의 의식 속에 들려왔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나세요. 그 목소리에서 어린 시절 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아빠, 포기하면 안 돼요. 도연이가 어릴 때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혹시 그 의사가. 영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어요. 그 의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그리고 도연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우연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아직 포기하면 안 돼.
영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려는 의지를 불러일으켰어요. 아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에게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아직 갈 수 없어. 수술실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응급처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지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지 15분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팔과 어깨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땀이 수술용 마스크를 적셨고 손목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교대하시겠어요? 다른 의료진이 제안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왜인지 자신이 직접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에피네프린 추가 투여. 도연이 지시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약물을 투여했지만 영호는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평평한 선이 무정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미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때 도연의 시선이 다시 영호의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있던 그 작은 은목걸이를 바라보며 도연은 문득 자신의 가슴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를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있던 작은 흉터였는데 그 유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도연은 심폐소생술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어요. 수술복 위로도 느껴지는 그 작은 흉터는 어린 시절 어떤 사고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흉터의 모양이 목걸이의 펜던트와 비슷했어요. 설마.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목걸이에 찔렸던 기억이었어요. 아빠 아파요. 울고 있는 자신에게 아버지가 괜찮다. 도연아. 아빠가 있잖아라고 말하며 안아주던 따뜻한 품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가 자신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했던 말도 기억났어요. 이건 아빠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야.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란다. 그때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울고 있었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빠가 이분이었단 말인가?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얼굴과 지금 수술대에 누운 영호의 얼굴이 점점 겹쳐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 따뜻했던 눈빛은 여전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 압박을 했어요.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더욱 간절하게 심폐소생술을 하자 영호의 몸에서 미세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고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뭔가 달라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도연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30년 넘게 헤어져 있었던 아버지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연이에요. 제발 깨어나세요. 그 순간 도연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와 헤어지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울면서 막으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도연이를 데려가지 마.
제발. 아버지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자신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그동안 원망했어요. 도연은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힘드셨겠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도연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호의 심장 모니터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평평했던 선에 작은 파동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 활동이 감지됩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정말요? 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았어요. 모니터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미세한 심장 박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계속 심폐소생술 하세요. 마취과 의사가 지시했습니다. 도연은 희망을 품고 더욱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도연이에요. 아버지가 찾던 그 아들이에요. 제발 깨어나세요. 이제 저희 다시 만났잖아요. 영호의 의식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에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어린 시절 도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아, 정말 너냐? 네, 아버지. 저예요. 도연이에요. 그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어요. 영호는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자신을 생명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다려라, 도연아. 아빠가 간다. 수술실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심장 박동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혈압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살아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감탄했어요.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영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것도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목걸이잖아요. 목걸이를 만진 순간 영호의 눈이 천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도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들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저예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재회였습니다. 영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을 때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수술용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에서 어린 시절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연아. 영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30년 넘게 품어온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도연은 그 말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이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술용 마스크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냉정하고 이성적이던 의사 한도연이 아닌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한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맞다면. 영호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7살 때 목걸이를 말을 끝내지 못하고 기침을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7살 때 목걸이 때문에 생긴 흉터, 그리고 그 목걸이를 선물해준 아버지의 기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메스를 내려놓고 영호의 손에 그 은목걸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당신이 찾던 아들, 도연입니다. 도연의 고백이 수술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영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지더니 도연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아들의 얼굴이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너구나. 살아있었구나.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그동안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도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서운함이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저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니다, 도연아. 아빠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날 나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갔을 때 영호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다 했단다. 경찰서도 가고 전국의 고아원도 다 찾아다녔어. 하지만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너무 무능해서 너를 찾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도연아.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이 도연에게 전해졌어요. 도연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도 저만큼이나 힘드셨다는 것을. 극적인 고백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호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과의 재회라는 감격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있어요. 마취과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어요. 감정적 충격이 오히려 환자에게 치유의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도연은 다시 수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완전히 낫게 해드릴게요. 도연의 손길이 더욱 세밀하고 정성스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 그의 의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의사가 되었구나. 영호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영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준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도연이 대답했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헤어졌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의사의 길로 이끌었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게 해주었어요.
수술실 밖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만나다니.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병원에서 일어난 따뜻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막혔던 혈관들이 모두 뚫렸고 스텐트 삽입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적처럼 영호의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아들과의 재회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아빠를 살려줘서. 영호가 간신히 말했어요. 이제 아빠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30년 넘게 품어온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도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릴 거예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아들의 약속에 영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수술실 밖으로 전해졌어요.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완전한 회복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수술실 안은 숨죽인 정적 뒤에 울음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30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수술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와 회복 중이었어요.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찾아온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나 절망감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희망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일찍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연을 보며 영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아, 왔구나. 영호의 목소리에는 이제 힘이 돌아와 있었어요. 심장 수술 이후 체력도 많이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도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물어보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큰 손이 이제는 많이 작아져 있었지만 여전히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어요. 네, 아주 잘 잤단다. 너 덕분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 병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지만 부자의 재회로 인해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구나. 너를 다시 만나기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는 그런 말씀 마세요. 도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아들의 위로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곁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공부에 매진하며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차근차근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는지, 왜 찾아주지 않으셨는지. 도연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영호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 도연아. 정말 미안해. 영호는 아들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이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아버지도 충분히 힘드셨을 거예요. 저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리고 저를 잃고 나서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이제 도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호도 아들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도연이를 잃은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매일 아들을 그리며 목걸이를 목에 걸고 살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걸이가 아빠에게는 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단다. 이것만 보면 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 영호는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저도 그 목걸이를 기억해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가슴에 흉터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그리고 그날 밤 목걸이를 걸어주시며 하신 말씀도 기억나요. 아빠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하셨죠. 아들의 기억에 영호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듯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며 부자의 정을 쌓아갔습니다. 영호는 아들이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도연이 고백했어요. 비록 어려서 헤어졌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랑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어요. 며칠 후 영호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더 이상 그 허름한 단칸방에서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제 집으로 오세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어요. 도연의 제안에 영호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괜찮다, 도연아. 아빠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던 시간을 이제는 함께 보내고 싶어요. 아들의 간절한 마음에 영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럼 아빠가 폐가 되지 않을까?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계셔야 제가 더 힘이 나요.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돌봐드리겠어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라도 받고 싶어요. 퇴원하는 날, 영호는 도연의 차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보는 세상이었거든요. 정말 꿈만 같다. 영호가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도연이 백미러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도 함께 드세요. 그동안 혼자 드셨던 식사도 이제는 둘이서 함께 하는 거예요. 도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대견했어요. 도연아,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그날 저녁 부자는 30년 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집밥이었지만 이보다 맛있는 식사는 없었어요.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는 바랄 게 없다. 영호가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곁에 있을 겁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도연의 약속에 영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걸이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증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내려앉던 겨울 햇살처럼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부자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